중국 문자에 의해 한자의 구조 2.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배울 한자를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서 확인해 보세요.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한자의 구조 중에 상형, 지사, 회의 문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인체의 팔과 손에 관련된 부수 글자 이해를 통해 복잡한 구조의 한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 보세요. 워밍업. 중국 문자에 의해 제2주차 2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자의 육서 부분에 상형과 지사,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즉 사물의 모양을 그려서 글자를 만드는 형식인 상형,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형식의 지사, 그리고 두 개 이상의 글자가 모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결합 방식인 회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인체와 관련된 부수 중에서 팔과 손과 관련된 부수 글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서는 손수자, 또우자, 열십자, 이러한 등등의 글자들이 있습니다. 상형, 지사, 회의. 그러면 상형, 지사,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형, 우선 상형을 봅시다. 상형은 육서 가운데 하나로서 사물의 모양을 그려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사물의 형태를 그대로 그려낸 글자가 바로 상형이죠. 즉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익히는 글자들이 바로 상형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을 보고 뜻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산자, 매산자, 물수자, 날일자, 달월자, 이러한 글자들이 바로 상형 글자에 해당하죠. 설문해자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상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사물을 그려서 그 몸에 굴곡이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타낸 글자, 이러한 것이 바로 상형 글자인데 날일자와 탈월자가 그러한 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음은 지사입니다. 한자의 구조 중에서 즉 육서 가운데 하나로서 추상적인 개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사물을 구체적인 어떤 부호로서 나타낸 것이 바로 지사 글자죠. 즉 지사는 완전히 부호로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즉 어떠한 글자에 또한 부호를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서 그 뜻을 알 수 있고 자세히 살피면 그 뜻이 또한 절로 드러난 글자들이다. 즉 위를 나타내는 위상자와 아래를 나타내는 아래하자가 바로 이러한 글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지사 글자입니다. 그렇죠. 지사 글자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즉 완전히 부호로 이루어진 것, 상, 하 등이 있고요. 즉 상과 하는 예전에는 그냥 긴 선에 위에 그 긴 선이 바로 기준선으로서 그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위, 그 아래에 점을 하나 찍으면 아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자에 부호를 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목자는 그리고 칼도자, 나무 목자, 칼도자 이와 같은 경우는 상형 글자죠. 그러한 상형 글자에 어떠한 점을 하나 더해서 부호를 하나 더해서 나무의 아랫부분에 점 하나 더해서 나무의 뿌리, 근본을 나타내고요. 그 칼에 그 칼날 부분에 점을 하나 더해서 어떤 칼날, 날카로움을 나타내는 글자가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또한 지사라고 하죠. 다음은 회의 글자입니다. 회의는 육서 가운데 하나로서 둘 또는 둘 이상의 글자가 모여서 즉 휘자 그 글자의 의미가 바로 모인다는 의미거든요. 두 개 이상의 낱글자들을 두 개 이상의 한 가지 뜻의 글자들을 모아서 또 다른 뜻이 생겨나게끔 만든 글자가 바로 회의입니다. 즉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새로운 결합 방식이죠. 허신은 설문해자에서 회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내릴 때 두 글자를 함께 써서 뜻을 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낸 것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예로서 그 무의 무자와 믿을 신자 이러한 글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즉 어떤 창과 자에 그칠 글자죠. 무의 무자가 즉 창과 싸움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사람 인자에 말씀 원자 이게 신자인데요. 사람의 말은 어떤 신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글자들이 한 개 한 개의 뜻을 가진 글자를 모아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바로 회의 글자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 그 무자, 호박 무자 혹은 무의 무자 하는데 그칠지와 창과 자의 결합 글자죠. 그칠지는 멈추다의 뜻이 아니라 본래 팔을 그린 상형자로서 이동을 뜻하였다고 합니다. 즉 창을 메고 이동하다는 의미로 정벌하다 또는 무력시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믿을 신자죠. 사람 인자의 말씀은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글자가 바로 믿을 신자입니다. 인체의 팔과 손 관련 부수 글자. 그러면 이제 인체의 팔과 손 관련된 부수 글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수자입니다. 오늘날 예서와 해서도 이게 손 모양과 비슷함을 우리가 살짝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금문과 소전을 본다면 이게 확실히 5손가락을 쫙 핀 형태와 유사함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즉, 이 글자의 자원은 5손가락을 편 모양을 본뜬 글자에서 손을 나타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뜻은 손, 음은 수, 병음은 소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을 하나 보자면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죠. 즉,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권자가 바로 책권자입니다. 즉, 늘 책을 가까이 하여 학문의 정진함, 학문을 열심히 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불석권입니다. 이 손수자는 상형 글자이죠. 모양을 본뜬 글자. 다음은 또 우자입니다. 이 글자는 오른손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즉 오른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손이죠. 반면에 왼손은 덜 자주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즉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뜻이 또라는 의미, 또한 자주라는 의미도 생겨난 것입니다. 음은 우고요. 뜻은 또란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다시. 병음은 여우고요. 예서와 해서 오늘날의 문자, 그리고 소전, 금문, 각골문을 본다면 이게 오른손의 모양을 본뜬 것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상형 글자이고요. 성을 하나 살펴보면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날로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즉 날로 새로워지려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일신, 우일신입니다. 다음 글자는 열십자입니다. 이것은 두 손을 엇갈리게 해서 합친 모양을 나타내서 열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크로스된 것이죠. 두 손이 크로스된 것인데 하지만 이게 금문과 각골문은 그러한 모양을 좀 쉽게 우리가 추측해낼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두 손을 엇갈리게 해서 합친 모양을 나타낸 것이 이 열십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뜻은 열, 음은 십, 병음은 실, 지사 글자이고요. 이와 관련된 성어를 하나 보면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십자, 숟가락 시자, 일반, 즉 열 숟가락이 바로 한 끼의 식사이라는 뜻인데, 즉 열 사람이 한 숟갈씩 봇대면 한 사람 한 끼 식사 분량이 된다는 뜻이죠. 즉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쉽게 도울 수 있다는 말이 십시일반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또 우자가 오른손을 나타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글자는 왼손을 본뜬 글자입니다. 즉 왼손을 나타낸 글자, 뜻은 왼손, 음은 좌라고 하고요. 병음은 처라고 합니다. 글자의 자원은 왼손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서, 즉 왼손의 형태를 나타낸 글자.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글자가 초목의 떡잎이, 즉 초목의 싹이 땅에서 막 나온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과 관련된, 싹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이 형태가 들어간 글자들은 대부분 싹이 트다 혹은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의 학자들은 초목의 떡잎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즉 갑골문과 금문에 이 글자가 초목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얼핏 보면 이 글자가 왼손을 나타낸 글자 같기도 하고요. 이것은 학자들의 판단 혹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도 됩니다. 여하튼 많이 쓰이는 의미는 어떤 싹이 트다, 모이다 라는 의미로서 활용이 많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낱글자로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형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사사사자, 이 글자는 사람의 팔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어떠한 것을 감싼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나 또는 사사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은 사사롭다. 음은 사, 병음은 스라고 하죠. 이 글자도 낱글자로선 쓰이지 않습니다. 즉 어느 글자의 하나의 부수로서 그 부수 속에 뜻을 나타내는 글자죠. 즉 지사자로서 팔꿈치를 구부려 어떠한 물건을 자기 쪽으로 감쌈을 나타내서 나 또는 사사롭다를 나타낸 글자이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칠복자인데요. 칠복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소전의 모양을 본다면 오른손이 있죠. 즉 앞에서 익힌 글자 중에 또 우자가 바로 오른손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우리가 익혔는데 그 또 우자, 즉 오른손의 모양이 소전의 아래에 보이고요. 그 위에 저 아자의 모양을 가진 글자가 이제 하나 더 붙었는데요. 즉 오른손에 어떠한 것을 들고 있는, 즉 오른손에 휘초리를 들고 있는, 그래서 똑똑 두드리다 혹은 때리다,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낱글자로서 활용되지 않고요. 어떤 글자 속에 부수로서 활용이 됩니다. 이 글자는 또한 변형부수로서 우리가 말하는 그럴 문자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뜻은 치다, 음은 복, 병음은 푸라고 하죠. 이것은 즉 그 뜻과 뜻이 만난, 즉 회의 문자에 해당합니다. 즉 오른손에 어떤 휘초리를 들고서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치다, 때리다, 두드리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회의 문자이죠. 다음은 이것도 그 앞에 칠복자와 유사한 형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칠복자가 오른손에 휘초리를 들고 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 글자는 똑같이 의미가 치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좀 험하게 치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에 휘초리가 아니라 오른손에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즉 그 무기, 창, 뭐 이런 것이죠. 치다, 때리다, 부수다. 즉 치다의 의미, 즉 휘초리로 살살 치는,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패다의 의미 정도를 가지고 있죠. 이 글자는 뜻은 치다. 그렇지만 앞에 칠복자에 비해서 좀 더 험하고 좀 더 세기가 강하고 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음은 수고요. 병음은 수라고 합니다. 즉 이 글자는 오른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모양임을 우리가 소전과 금문과 간문에서 우리가 각골문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서라고요. 성어를 본다면 성어라기보다는 어떤 단어인데, 즉 고전 서체 예전에 즉 그 전서 중에 한 글자체로서 옛날 무기 등에 썼던 전서체를 우리는 수서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칠수자는 어떠한 모양을 그려낸 글자, 즉 상형 글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글자처럼 회의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즉 이 글자는 상형이면서 회의적인 성격을 가진 글자이다. 앞에 칠복자에 비해서 세기가 좀 더 세다. 즉 창과 무기 같은 것을 들고 누구를 패다, 싸우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 글자는 가지지자입니다. 이 글자도 손에 오른손이죠. 오른손에 어떤 나뭇가지를 들고 무엇을 버틴다 하여 지탱하다 이 뜻이 된 글자인데요. 앞에 칠복자에 비해서 이것은 조금 비슷하죠. 비슷한데 뜻에 있어서는 획이 하나 빠진 겁니다. 뜻에 있어서는 앞에 칠복자가 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그 들고 있는 나무가 휘초리가 아닌 누구를 때리고자 혹은 두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그 나무는 어떤 버티고자 하는 지팡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나무입니다. 즉 오른손으로 어떠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게 지지하다 혹은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가지, 음은 지, 병음은 주라고 하고요. 이 글자도 회의 글자입니다. 즉 오른손에 어떠한 지팡이를 들고 있다 해서 버티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이게 회의 글자
우리가 봐야 하고요. 성을 하나 보면 지리멸렬이라는 표현이 있죠. 즉 이리저리 흩어져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지리멸렬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다음은 그 아비부자입니다. 즉 이 글자도 다 오른손과 관련이 있어요. 오른손에 휘초리나 혹은 돌도끼 등을 들고 아이나 집안을 가르치고 통솔한다.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낸 글자이다라고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 글자를 즉 오른손에 휘초리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금문의 형태를 보고 이건 그냥 도끼 모양이야. 집안에서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은 즉 집안에 나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동을 한 사람은 바로 남자 아버지야라고 그래서 그 도끼 모양에서 아버지 뜻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즉 오른손에 도끼나 혹은 휘초리를 들고 있는 모양에서 한 집안을 통솔하는 사람, 한 집안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버지 뜻이 나왔다라고 본 것입니다. 뜻은 아버지, 음은 부, 병음은 후입니다. 이것도 지사 글자이죠.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죠. 대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전함을 바로 이제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이 글자는 앞에 칠복자 그리고 칠수자 이 글자 혹은 앞에 버틸 지자 모두 오른손에 어떠한 것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칠복자는 휘초리 여기도 휘초리인데 앞에 휘초리는 그래서 치다란 뜻 두드리다란 의미 여기서는 집안을 통솔하다는 의미에서 아버지 뜻이 나왔다 이렇게 차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디촌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 글자도 오른손이죠. 즉 모든 손의 기준 손은 오른손입니다. 즉 앞에 왼손 좌자 빼놓고는 대부분이 즉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이 붓으로 쓰일 때 글자로 쓰일 때 등장을 합니다. 이 글자는 오른손에 이 손목 마디에 어떤 점을 하나 갖다 댄 것이죠. 그 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오른손 손목 마디에 동맥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그 맥을 짚죠. 그 맥을 짚는 자리가 바로 이 글자를 형상화낸 글자입니다. 즉 맥을 나타낸 그 글자 오른손에 그 맥을 짚는 그 자리를 나타낸 글자가 이 마디촌자인데 이 마디촌자는 즉 이 마디라는 것이 보통 엄지손가락의 그 첫 번째 마디를 뜻하는 그 마디입니다. 그 한 1촌이 바로 엄지손가락의 그 첫 번째 마디가 1촌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목 마디 선에서 그 맥을 짚는 그 자리까지 길이가 엄지손가락의 첫 마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자원을 살펴보면 본래 손을 의미하는 또우자와 손목에서 띄는 맥박의 의미가 합쳐진 글자로서 손목과 맥박이 띄는 위치까지의 사이, 즉 손가락 하나 정도를 끼울 수 있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예전의 길이는 즉 절대 길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길이, 즉 1촌, 이 한 촌, 이게 사람마다 사실은 다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그 침을 맞을 때 사람의 경락, 매 침자리가 그 절대 길이, 절대 수치가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사람마다 이 한 촌, 1촌의 단위가 다 달랐던 것이에요. 절대적인 길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글자는 손을 의미하는 또자의 손목에 맥박을 띄는 의미를 나타낸 것에서 1촌을 나타낸다. 지사 글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뜻은 마디, 음은 촌, 병음은 춘이라고 하죠. 촌철살인이란 말 우리 많이 쓰죠.
즉 한 치밖에 안 되는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즉 간단한 경구나 단어로서 사람을 어떤 감동시킴을 말할 때 우리가 촌철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 사람 말하는 게 촌철살인이야 라는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받들공자. 이 글자는 보니까 오른손 왼손을 나란히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각골문과 소전의 모양을 보니까 즉 왼손 좌자와 오른손 우자의 결합된 글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지사 글자로도 볼 수 있고 회의 글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두 손으로 즉 오른손과 왼손으로 공손히 받쳐드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이 받들공자입니다. 그래서 의미로서는 들다, 공손히 들다, 음은 공, 병음으로서는 꽁이라고 합니다. 예서와 해서는 좀 모양이 다르지만 즉 소전과 각골문에서는 오른손 왼손을 펼쳐서 이게 받드는 모양이 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즉 오른손 왼손의 결합으로 두 손을 공손히 해서 떠받들고 있는 모양. 이게 붓으로 쓰일 때는 즉 맨 아래에 주로 많이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일자. 이건 지사 글자죠. 즉 손가락 검지손가락 하나를 쭉 밀어서 그걸 나타낸 글자로 보기도 하고요. 즉 나무젓가락 하나 혹은 막대기 하나 로서 어떤 하나를 뜻함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즉 뜻은 하나, 음은 일, 병음은 이라고 하죠. 비슷한 유형으로서 그 두 이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 개를 나타낸 즉 엄지손가락 하나 혹은 나무젓가락 하나, 막대기 하나, 막대기가 두 개, 즉 두 개의 손가락을 펴거나 혹은 나무젓가락 혹은 나뭇가지 두 개를 옆으로 뉘어서 놓은 모양을 나타내요. 둘을 뜻한다. 이 글자는 뭐 회의라고 보기도 하고요. 지사라고 봐도 됩니다. 이 글자는 뜻이 둘, 음이 이, 병음은 얼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덟 팔자입니다. 이 글자는 네 손가락씩 두 손을 등지어 편 모양에서 즉 네 손가락을 펴서 이게 등진 모양 그래서 등지다라는 의미, 벌어지다라는 의미 혹은 헤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손가락씩 펴서 등지다 그래서 네 개, 네 개, 여덟 그래서 뜻이 여덟, 음은 팔, 병음은 빠라고 합니다. 지사 문자겠죠. 네 손가락씩 펴서 등진 모양에서 여덟 개를 나타낸다 혹은 벌어지다, 등지다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지사 글자로 봅니다. 그 다음에 힘역자입니다. 이 글자는 힘을 준 팔의 근육이 붉어진 힘줄의 모양을 본뜬 글자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농사 질 때 가래의 모양을 본뜬 즉 긴 삽보다 좀 큰 가래의 모양을 바깥에 쓰는 가래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힘의 의미도 많이 쓰이고요. 혹은 농기계, 농기구로서의 의미도 어떤 경우에 있기도 합니다. 자, 뜻은 힘, 음은 력, 그리고 병음은 리입니다. 상형 글자이고요. 즉 근육의 모양 혹은 근육이 붉은 힘줄의 모양 혹은 가래의 모양, 농기구 가래의 모양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설명을 해도 다 의미가 통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퀴즈는 총 3문제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한 주요 내용입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자의 구조 이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